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NH선물 웨비나의 주제는 통화선물을 이용한 환리스크 관리입니다. 작년 원달러 환율, 달러 지수, 엔화, 유로화 모든 통화가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각국 통화 가치의 변동성 심화는 포트폴리오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동을 대처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해지 수단이 무엇이냐라는 문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환 리스크 제어를 위한 방법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통화 선물을 중심으로 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미나 장표와 함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통화 선물을 이용한 환 리스크 관리라는 제목으로 가져왔고요. 컨텐츠는 환 리스크 관리 방법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 통화 선물은 무엇인지, 환 리스크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통화 선물을 이용한 환 리스크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 마지막으로는 통화 선물의 특징, 이렇게 총 5가지 섹터로 컨텐츠를 구성했습니다. 네,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 리스크 관리 방법 어떻게 제어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해지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걷어낼 수 있을까, 변동성을 제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해지, 특히 환율에 있어서의 해지는 환율의 변동성, 그러니까 환율을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하는 효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비주얼라이즈 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1,400원으로 환율을 고정해 놨다라고 했을 땐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또는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두 경우의 수 모두 통화 선물 환 리스크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보유되어 있는 외화 포지션을 반대되는 포지션을 형성해서 결국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순자산 효과를 제로로 상쇄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지금 환 리스크 관리의 거시적인 목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 어떤 기업들이 환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왼쪽 표를 보시면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파생상품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과 아래쪽에 외환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처분이익은 말 그대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이 났다라는 거고요. 아래쪽에 외환차손이라는 거는 변동에 의해 환율이 변화에 따라서 손실이 났다라는 얘기를 계정 과목으로 형성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처분 이익이 났고 외환 손이 났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가 상계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발생 가능했던 손실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예를 들어 해지를 해놓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당기 순이익이 지금과 같은 수준이 나올 수는 없었겠으나 파생상품 처분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기 순이익이 플러스를 형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 리스크 관리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는 흔히 환율 하면 방향성이 두 가지죠. 상승할 경우도 있고 하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떠한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환율이 하락했을 때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었을 때 환율 상승 시 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는 수입업체라든지 원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 또는 엔화, 대출 등 외화 부채가 있는 경우, 유학 중인 자녀에게 등록금을 또는 외화를 송금해야 되는 경우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환율 상승 손실에 위험이 노출되는 경우는 요약해서 얘기하면 미래에
달러 지급 의무가 형성되는 주체들이라고 저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환 리스크 제어라는 것은 환율 변동에 의한 효과를 상쇄시킨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환율 상승 시 손실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리스크 해지 방법은 환율이 상승하면 손해와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포지션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통화선물 매수다. 통화선물 매수를 통해서 환 위험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화선물이 무엇인지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매수를 하면 환 위험이 해지가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땐 거시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통화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약정해서 그 금액에 거래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400원의 미래에 1,400원 환율로 거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환율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400원의 고정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 포지션을 매수했느냐 매도했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손해냐 이득이냐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지션을 나눠서 적절히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했을 때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는 수출업체의 매출 대금, 저희가 흔히 결제 소요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해외 채권 등 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기타 해외에서 국내로 고액의 외화를 송금해야 되는 경우 등이 환율 하락 시 손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화선물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좀 정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간단하게 통화선물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환율 위험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선 통화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선물은 말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결정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 또는 인도할 것으로 약정한 금융 거래를 일컫는 말입니다. 손익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 선물환과 동일한데요. 선물환과 통화 선물은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화 선물은 일종의 파생 상품이고 대부분의 파생 상품은 저희가 underlying asset, 즉 기초 자산이 존재합니다. 통화 선물의 기초 자산은 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가 결국에는 통화 선물을 매수해야 되느냐 매도해야 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통화 선물은 거래소 내에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증거금 제도라는 것도 같이 도입이 됩니다. 증거금은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 등 다양한 증거금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NH 선물은 이러한 환율 변동성을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1 환율 시황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USD 데일리 리포트를 매일 발간하고 있으면서 이슈 리포트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고객분들을 웨비나에 초청하면서 1:1 대면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점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선물에 대한 소개인데 통화 선물에는 다양한 만기일, 만기 전 조기 청산, 그 다음에 롤오버 등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만기일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 통화 선물의 포지션을 설정했을 때 이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만기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번째 월요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종목이 각 월마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국채 선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면 통화 선물은 매월 상장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국채 선물은 3월, 6월, 9월에 상장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근월물과 차근월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월물이라는 건 현재 시점으로부터 만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선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근월물은 근월물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지만 근월물 제외하고는 가장 만기가 현재 시점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상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롤오버 개념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만기 전 조기 청산 역시 가능합니다. 꼭 만기까지 도래해서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만기 전에 저희가 이제 HTS라든지 유선 주문 등을 통해서 기존 포지션을 일찍 청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만기 연장이 중요한데 이제 롤오버라고 부르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롤오버라는 것은 근월물을 이제 차근월물의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만기를 연장하는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롤오버는 저희가 월물을 청산하고 신규 월물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2번의 체결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롤오버 가격은 FX 수합시장 가격을 베이스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첫 번째 우측 상단의 박스를 보시면 USD 301이라는 용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통화 선물 하나의 상품을 가져온 겁니다. USD 301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달러 원을 기준으로 기초 자산을 형성한 통화 선물이고요. 이제 301이라는 건 2023년 1월이 만기이다. 구체적으로는 1월 16일이 최종 거래되는 달러 선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월물이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해당 최근월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인수도 결제라는 것 또한 존재합니다. 인수도 결제라는 건 만기일까지 내가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T+2일 영업일에 원화와 외화를 교환하여 실물 인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은 만기일에서 하루 전 만기일 -1 영업일까지 선물회사에 직접 인수도 의사를 통보해야만이 효과가 있고요. 최종 결제가를 기준으로 선물과 현물을 분리해서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과정은 밑에 표가 아니라 그 다음 장표인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매수 포지션이냐 매도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인수도 결제 시스템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우선 매수 포지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롤오버 기간, 그러니까 이제 영업일 기준 -1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하는 선물 회사에게 인수도 의사를 밝혀야 되는 것은 매수, 매도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만기일에는 매수 포지션인 경우에는 만기 종료 전에 원화를 입금해야 합니다. 그래야 T+2일 인수도일에 저희가 원화를 입금했으면 그거에 따른 달러가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도 포지션인 경우에도 만기 종료 전에 외화를 입금해야 되고요. 그게 이루어졌다면 인수도일 T+2일에 고객 통장에 원화가 입금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만기 종료 전 원화 입금은 이제 승수 이제 10,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승수 만에다가 계약수 곱하기 정산가 이 금액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원화로 입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달러로 이제 10만 달러가 입금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 매도 포지션인 경우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흐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실물로 인수를 하겠다, 인수도 결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인수도 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2일에 내가 원했던 나의 원화 또는 달러가 내 계좌로 입금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증거금 제도인데요. 증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선물을 사실 이용하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이제 1,000만 원의 어떤 거래를 진행하고 싶지만 실제 실물이라면 1,000만 원을 모두 가용해야만 거래가 진행되지만 선물의 경우에는 이거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납입을 한다면 1,000만 원 상당의 거래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증거금은 거래대금의 일부만을 증거금으로 납입하면서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위탁 증거금으로 맨 처음 거래대금의 일부를 납입해야 되고요. 그 납입 금액은 주식, 채권, 외화 등 대용 증거금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실제 저 박스 내에서는 위탁 증거금 계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증거금은 당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소의 기준에 의거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매월 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박스에서 보면 일일 정산 제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선물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화는 장외 거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통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일 정산 제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본인의 손익을 정산해 줍니다. 환율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일별 손익을 이 길에 정산하는 제도인데요. 정산 금액이 선물 계좌 예탁금을 통해서 매일 더해지거나 빼집니다. 이러한 일일 정산 제도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마진콜 제도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 위탁 증거금을 납입한 이후에는 증거금이 유지 증거금 이상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위탁 증거금 이후에 유지 증거금 수준 이하로 만약에 증거금이 부족해진다면 추가 납입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이것을 마진콜을 통해서 선물 회사가 고객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마진콜 전화를 받게 된다면 이 길 낮 12시까지 추가 증거금 납입이 요구가 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때는 유지 증거금 수준이 아니라 위탁 증거금 수준까지 납입이 요구되게 됩니다. 만약에 12시까지 납입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반대 매매로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 제도, 일일 정산 제도, 마진콜 정도의 개념은 통화 선물을 이용한 해지를 염두에 두셨을 땐 꼭 알고 가셔야 될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통화 선물 상품의 명세인데요. 달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느냐, 엔화를 기초 자산으로 하느냐, 유로를 기초 자산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기초 자산이 좀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거래 단위라든지 가격의 표시 등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통화 선물은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저희 NH선물의 HTS 시스템을 통해서도 거래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UI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TS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MTS까지도 같이 지원을 하면서 모바일을 통해서도 통화 선물을 이용한 거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MTS의 UI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 통화 선물과 선물환을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가장 큰 차이는 장내 거래이냐 장외 거래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선물이라는 것은 우선 성격은 선물한 계약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 만기일 거래 단위가 표준화된 거래소 상품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항상 거래소를 통해서 스크리닝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호가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다양한 주체들이 동일한 호가를 통해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통화 선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대로 선물환은 개별 계약입니다.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거래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계약에 따라서 조건도 다르고요. 어떤 특정 사항도 다릅니다. 이거에 따라서 미래 시점의 외환 거래를 현재 시점에서 특정 환율로 계약한다라는 것은 성격이 동일하지만 계약 주체가 중개인은 주로 은행이라든지 약정 환율은 은행별 고시 환율이다라는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만기도 마찬가지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월 세 번째 월요일이 만기일이지만 선물환 같은 경우에는 각 계약 주체에 따라서 자유로운 만기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조건 또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을 납입해야 되지만 선물환 같은 경우에는 신용 한도 제공 또는 담보 설정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 통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를 통해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물론 인수도 결제도 가능하겠으나 선물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대부분이 만기일에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어떻게 수입업체 또는 수출업체가 통화선물을 이용해서 환해지를 진행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기업의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요. 1월 21일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 2월 21일에 수입대금 50만 불을 체결할 예정인 상황을 저희가 미리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수입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상승하면 결제할 대금이 비싸지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경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을 때 이득이 발생하는 통화 선물을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달러 매수 포지션을 저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매수 해칭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가정을 해 놓고요. 현재 지금 수입 계약은 50만 달러고 환율은 1,400원인 시점을 먼저 저희가 스타팅 포인트로 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미래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포지션이 달라질 건데요. 그러니까 1월 21일에 저희가 선물을 매수한 다음 2월 21일에 대금 결제일이 도래했을 때 실제 환율이 예를 들어 1,450원, 그러니까 50원이 이제 올랐다. 그러니까 달러가 올랐으면 원화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현물 기준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얼만큼 손해냐라고 했을 땐 왼쪽 하단 그래프에 왼쪽 하단 박스의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현물 시장에서는 1,401원에서 1,451원을 빼고 거기에 이제 5만 달러를 곱했을 때 손실은 2,5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선물 매수 해칭을 진행했죠. 통화선물은 저희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는 것에 베팅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했을 때 그만큼 이익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액수를 확인해 보면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선물시장에서는 1,450원에서 1,400원을 빼고 거기에 10달러를 곱했을 때 2,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물 시장에서는 2,500만 원이 손해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2,500만 원이 이득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상쇄시킨다면 합계는 0원이다. 즉 환율이 변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1,400원의 환율을 고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실제 사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저희가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발생이 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현물 시장에서는 이제 1,401원에서 1,451원만큼 빠졌고 이제 5만 달러를 여기에 곱하기 때문에 2,500만 원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업체 입장에서 환율이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싸졌다는 거고 본인들이 대금으로 결제해야 되는 달러의 가치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득이 발생한 겁니다.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저희가 달러 매수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상승에 베팅했으나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1,350원에서 1,400원을 빼고 거기에 50 곱하기 10,000달러를 곱해서 총 2,5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 2,500만 원이 이득이 났고 선물 시장에서 2,500만 원이 손해가 났기 때문에 상계하면 이것 역시 환차 손익이 0원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해지는 환율 변동성, 즉 상승과 하락 모든 경우의 수에 의해 해지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즉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환율이 1,400원으로
고정되는 효과를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해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수익성을 누리겠다라는 어떠한 포지션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일정하게 고정하겠다,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어떤 계약을 만들어낸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반대로 저희가 수입업체 사례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수출기업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먼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자면 B기업은 1월 21일 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후인 2월 21일 날 수출 대금인 50만 불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이제 먼저 상황이 정해졌습니다. 수출업체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수출한 대금을 한 달 후에 받겠다, 달러로 받는 거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간 달러의 가격을 본인들이 받게 되는 거고요.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상황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 계약은 앞서 동일하게 50만 달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은 현재 1,400원인 환경으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해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케이스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이 하락했을 시의 손해를 보겠습니다. 환율이 하락했을 때의 손익 구조를 보면 현물 시장에서는 1351원에서 1400원을 빼고 거기에 50만 달러를 곱해서 총 2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면 손해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1400원에서 1350원을 빼고 거기에 50을 곱한 다음에 10,000달러를 곱한 2,500만 원이 이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물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매수는 결국에는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이다 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물 시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합계로 영원에 수렴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 수입업체나 수출업체나 동일한 구조를 통해서 본인들의 변동성을 제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50원이 상승했을 때를 간략하게 볼게요. 현물 시장에서는 1451원에서 1400원을 빼고 거기에 50만 달러로 곱한 2500만 원이 이득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1400원에서 1450원을 빼고 50을 곱한 다음 10,000달러를 곱한 2500만 원이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계를 하면 환차 손익은 0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출업체이든 수입업체이든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내가 통화선물을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를 통해서 본인들의 환율 변동성을 제어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파생상품의 어떤 진행 방식이다라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프레드 거래인데요. 스프레드 거래라는 거는 우선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화선물의 어떤 계약의 일종인데요. 원월물 선물가와 근월물 선물가의 차이를 일종의 저희가 스프레드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는 원월물에서 근월물을 뺀 가격을 저희가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스프레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양수예요. 왜냐하면 원월물, 그러니까 아직 만기가 조금 더 멀리 도래해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시간 가치에 대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추가로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월물의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양수인 경우 저희는 흔히 정상시장이다, 콘탱고 시장이다 라고 부르고요. 반대 스프레드가 음수인 경우에는 백어데이션 시장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서 롤오버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롤오버는 원월물과 근월물, 그러니까 근월물을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차 근월물을 매수하는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좀 내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근월물을 매도한 시점에서 원월물이 급등한 경우에는 우리가 원했던 가격에서 원월물을 매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를 하는 동시에 원월물의 가격이 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원월물의 효과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원월물의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게 스프레드 매수입니다. 스프레드 매수는 왼쪽 하단에 제가 실질적으로 스프레드 매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2월, 3월물 스프레드를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2월물 선물을 매도하고 2월물 선물 매수와 3월물 선물 매도가 동시에 발생되는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롤오버에 대한 효과가 한 번에 발생하는 그러한 어떤 절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박스를 보시면 최근 선물 이론가 공식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이러한 스프레드의 장표와 이론가 공식을 같이 좀 적어놓은 장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왼쪽 하단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 점선 박스를 같이 만들어 놨는데 그 점선 박스를 보시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즉 마이너스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프레드는 일반적으로 양수인 것이 맞는데 지금 스프레드가 음수인 상황인 거죠. 이거에 따른 많은 분들의 질문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즉 왜 백오데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 장표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이너스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에 있습니다. 최근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이슈이잖아요. 아무래도 FOMC, 연준이 본인들의 긴축적 스탠스를 강화하느냐 강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라든지 아니면 달러라든지 많은 기초자산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역시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준의 긴축 기조, 그 각국 중앙은행들의 어떤 긴축 의지에 따라서 수많은 변동성을 보여왔고, 이러한 어떤 긴축 의지를 조금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채권으로 따지면 근월물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물 가격이고, 이제 통화 선물 기준으로는 만기가 좀 더 짧은 통화 선물이 아무래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의지를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나 아니면 긴축 경계 약화 등의 어떤 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월물보다는 근월물에 대한 매수 니즈가 조금 더 많이 몰리게 되는 경향성이 최근 들어 커졌고, 이거에 따라서 근월물에 대한 매수세가 올라가다 보니 근월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차근월물, 원월물에 비해서 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드의 공식이었던 원월물 가격에서 근월물 가격을 뺀 가격이 스프레드였는데, 근월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근월물 가격 형성이 높게 되었다라는 결과로 최근에는 이렇게 스프레드 매수가 또는 스프레드의 거래가 마이너스로 형성되는 케이스가 종종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통화 선물의 이제 증거금에 대한 얘기를 같이 드려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거금의 종류는 두세 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맨 처음에 우리가 선물 계약을 맺을 때 납입해야 되는 증거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진입한 이후에 해당 수준의 유지 증거금,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되는 유지 증거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마진콜이 왔을 때 마진콜이 이제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입하라는 선물 회사의 요청인데, 마진콜을 받은 이후에는 저희가 유지 증거금이 아니라 맨 처음 개시 증거금 수준으로 다시 한번 증거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증거금이 여러 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례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장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맨 처음으로 2,400만 원 정도를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선물은 일일 정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손익이 가감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2,400만 원에서 이제 매수 예시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했을 때 아무래도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득을 보는 포지션인 거죠. 그러면 2,400만 원에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이제 750만 원의 정도의 이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1월 20일 날 그 거래가 마무리됐다고 한다면 저희는 750만 원이 추가되어 있는 그 전체의 계좌가 저희의 계좌가 됩니다. 1일 정산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그러면 얼마로 시작하느냐? 그럼 저희는 2,400만 원에서 750만 원을 더한 3,150만 원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환율이 예를 들어 떨어졌어요. 그래서 1,750만 원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현재 포지션이 1,400만 원이 되었고요. 이제 1,554원 정도가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 증거금이다 라고 가정했을 땐 저희는 1,400만 원에서 부족한 154만 원을 추가적으로 입금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마진콜이 오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154만 원을 추가적으로 입금한 뒤에 1월 21일 날 거래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1월 22일이 됐을 때는 이제 저희가 환율이 조금 더 상승하면서 최종적으로 청산을 하게 된다면 25계약 청산을 하게 되고 총 2,054만 원 정도로 저희가 포지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월 20일과 1월 22일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일 정산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손해가 또는 손익이 가감되고 있다라는 현실을 조금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증거금 수준이 얼마냐를 유심하게 보신 다음에 본인들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 또는 어느 정도로 올랐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이거는 반대로 매도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매도라는 거는 이제 통화선물 매도이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했을 때 이득이 나는 상품이고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손해를 보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1월 6일부터 앞살에만 좀 차근히 볼게요. 1월 6일에 이제 3.84억 원 정도를 입금을 했는데 환율이 이제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2천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3.84억 원에서 2천만 원이 플러스가 되면서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으로 그날의 정산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갔을 땐 이제 1월 7일이 됐는데요. 이제 1,200만 원 정도가 손해가 났다. 즉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를 시사하고 있고 그러면 여전히 8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맨 처음 입금했던 금액보다는 버퍼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여기서 설정되어 있는 2.63억 원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줄보다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증거금 수준보다는 아직 높아져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유지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할 필요는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1월 7일 계약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1월 8일이 됐을 때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1,600만 원 정도가 손해가 발생했고 여기서 또 마무리가 되고요. 1월 9일은 환율이 하락하면서 800만 원 이득이 났고 1월 10일은 4천만 원 정도가 손해가 났고 이렇게 핑퐁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다가 이제 1월 11일 날에는 이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1.2억 원 정도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계좌에 남은 잔고는 2.24억 원 정도가 남게 되고요. 2.24억 원은 저희가 앞서 설정했던 2.63억 원의 증거금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 회사에서 마진콜을 드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낮 12시까지 저희가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되고요. 증거금이 납입되는 경우에는 이제 1월 22일 날 2.63억 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거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통화 선물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냐 매도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서 손해가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질 뿐이지 이러한 증거금에 대한 구조는 거의 동일하게 가져간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마진콜은 그래서 선물 회사가 증거금 추가 납입을 위해서 각 고객분들에게 드리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그 마진콜을
만약에 받지 못하시거나 마진콜에도 불구하고 증거금을 추가적으로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강제 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염두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어떤 플로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진콜 위험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같이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투자하시기 전에 꼭 참고하시는 사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거래 플로우가 최종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을 도식화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거래 관련 규정을 좀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계좌 개설과 증거금 납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HTS를 설치를 하고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이 얼마냐를 이제 거래소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물 거래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이냐 매도 포지션이냐 또는 이제 달러에 대한 상승이 유리한 포지션이냐 아니면 달러가 하락하는 것이 유리한 포지션에 따라서 해지 규모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대금 결제 수치에 따라서 해지 규모를 가감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래 보고서를 통해서 거래를 확인하는 절차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1일 정산 및 입출금이 진행이 되는데요. 해당 포지션에 대한 1일 청산과 추가 증거금 납입 여부 확인, 필요 자금 입출금 등이 여기서 진행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월월물 교체, 그러니까 롤오버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해지하고자 하는 기간이 6개월이면 추가적으로 그 6개월까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롤오버를 하면서 본인들의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 혹은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월물 교체가 진행돼야 되고요. 근월물과 원월물에 대한 교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당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거래를 청산하고 예탁금을 출금하는, 그래서 해지 종료에 따라서 포지션을 청산하고 증거금을 인출하고 계좌를 폐쇄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거래할 때는 이러한 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통화 선물을 이용한 환 리스크 관리 절차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입 기업 사례에서 해지 거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수출 기업 사례에서 해지 거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시계열적으로 이제 저희가 도식화해 놓은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려 놓은 상황과 거의 유사한 것을 도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지금의 이런 도식화를 같이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통화 선물 관련된 해지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봤고요. 최근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국면에서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누구에게나 중요해진 상황이 왔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50원 구간까지도 추가 상승을 하고 1400원 이상까지도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가 있다가 이제 지금은 1200원 수준까지 다시 한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성을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해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전략적인 목적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세미나와 해당 장표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안전한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해지 규모와 그 다음에 자금에 대한 납입을 하시기를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세미나를 진행한 NH선물의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